예, 이 정도면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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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물결서사에서 무려 전시 오프닝 연계 북토크입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올라가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에는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유인물이 두 장이 있어요. 하나는 전시개요랑 하나는 도전 동성애 제1회 모의시험 문제지인데요. 혹시 이거는 자유롭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여러 장 놔뒀으니까 혹시 못 챙기신 분들은 이따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전시는 이 나중에 개요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게이 하위 문화를 이제 영상이나 소품으로 이렇게 진열을 하고 저의 또 내밀한 부분을 또 인간적인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파편들을 또 진열하겠다라고 했는데 파편을 파주에 놓고 왔어요. 그래서 아까 설치하다가 이 박스가 두 개가 더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시 기간 중에 업데이트를 하러 올 거고, 그래서 지금은 저의 인간 유성원을 보여주는 파편들은 조금 기다려야 되고, 조금 그 크루징이나 그런 게이 BDSM 관련된 사물들이 위에 좀 올라가 있는 걸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 모든 그 사물은 여기에 놓여져 있는 건 다 자유롭게 만져보고 펼쳐보고 뭐 사용해 보셔도 되고, 네, 그렇게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제 자리에다가만 놔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성원 씨는 어디로 가세요라는 이 책을 가지고 한 전시인데, 이걸 내고 나서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검색을 많이 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장면이 어떤 건지 잘 몰라서 이렇게 구글링을 해서 찾아봤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알고 있는 것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것, 그리고 저한테 익숙한 어떤 언어도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찾아가면서 뜻을 알아봐야 되는 그런 거라는 게 저는 재미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텍스트만을 읽고는 잘 머릿속에 그리지 못했던 어떤 장면들을 위에 있는 그 사물이나 영상이 좀 도움을 줄 것 같고요. 그 영상에는 조금 주의하셔서 보실 부분이 있는데, 이제 성기를 제가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최대한 편집을 하기는 했는데, 그게 이제 살짝살짝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예민하다, 그리고 약간 가학적인, 피학적인 장면을 보는 것이 나의 트리거가 된다 할 수 있는 분들은 여기 전시장에 계시는 선생님에게 안내 말씀을 충분히 듣고 그렇게 관람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이 물결서사라는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 특성을 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굉장히 무난한 말, 뭔가 누가 들어도 괜찮은 말을 했는데, 물결서사는 조금 수위를 올려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저도 사회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면 전달 드리는 걸로 하고요. 먼저 이거는 저의 두 번째 책이자 첫 소설인데요. 아까 여기 와서 그 주아시님과 그 맛있는 중국 음식점에 갔어요. 저와 이름이 똑같은 유성원이라는 중국집에서 짜장면, 간짜장, 볶음밥을 먹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주아시님이 이게 아마 제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이게 왜 소설이냐, 그리고 소설을 내니 기분이 어떻냐, 이 두 가지를 많이 들었어요. 두 번째 걸 먼저 말씀드리면, 소설을 내고 나니 기분이 어때? 라는 말을 들었는데, 맨 처음에는 기분이 뭐 특별해야 되나? 소설이라고 해가지고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점점 그 기분이 뭔지 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이게
저라는 유성원 개인의 삶, 어떤 작가의 삶에서 분리되어서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가닿고 있다는 생각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기는 저와 이름이 동일한 화자가 있다고 한들, 그리고 제가 그 화자가 겪은 경험을 저도 했어요라고 주장한다고 한들, 이 이야기 안에서의 성원 씨는 저와 같은 인물이 아니거든요. 그걸 점점 느끼면서 내가 2025년에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유성원이라는 사람은 많은 한계를 갖고 있지만, 이 성원 씨는 어디로 가세요 안에 제가 그려 넣은 인물은 저보다 훨씬 멀리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도 사실 그 하나의 그 발자국인 것도 같고요. 제가 이거를 왜 소설로 발표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첫 책 역시도 소설로 생각하고 썼습니다. 그게 이제 산문집이라고 이제 제가 쓰기는 했는데, 산문이든 소설이든 제가 생각한 어떤 글의 이미지랑은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누가 "성원이는 뭐 쓰고 있어?"라고 물어봤을 때 "소설 쓰고 있어."라고 말한 적은 없거든요. 그냥 "글 쓰고 있다."라고 했고, 그 글이 무언지는 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시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라는 것만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계속 그런 도전을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쓰는 글이 뭔가가 될 수 있다면 뭘까? 혹시 장르로 말해진다면 뭘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던 결과물이 결국 그 첫 책이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제가 택한 거는 그 에세이라는 그 장르였어요. 그거는 산문이라는 장르였는데, 산문은 사실 소설도 포괄하는 것 같고 어떤 그 에세이도 포괄하는 것 같고, 나아가서 시적 산문이라고 한다면 시적인 무엇까지도 그걸 감싸 안을 수 있는 말 같아서 산문이라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그거를 이제 소설로 열심히 쓰면서, 쓸 땐 소설로 생각하며 썼지만 발표하면서 이제 산문으로 명명했을 때의 효과는 '이 인물이 실제 존재한다. 세상에 있고 어떤 이야기 속에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제가 어 되게 사춘기 시절, 그리고 문학을 좋아하던 시절에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 제가 읽었을 때 굉장히 치명적이었고 문제적인 인물을 그려낸 작가님을 만나면 너무 반가웠거든요. 내적인 친밀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너무 멀쩡해 보이는 게 쪼끔은 배신감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좀 망가져 있고 그런 줄 알았는데, 너무 작품 속의 인물은 처참하게 고생을 시켜 놓고서 막상 만나서 마주하는 사람은 너무나 사회적으로 잘 훈련된 자아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약간 배신감도 느끼고 괴리감도 이제 느껴왔었는데, 지금 제가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는 '작가와 작품을 분리할 수 없다.' 그 작가가 겪은 삶이 작품이 되고, 그래서 그 작품이 어떤 이 말을 쓰긴 참 그렇지만 진정성이라는 걸 획득할 수 있다고 그때는 믿었던 것 같아요. 그 진정성.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이 작품에 가치가 있다면 그거는 이 사람이 살아 있었고 살아 있었던 생명작용으로 글을 쓴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여서, 그 어떤 당위를 호소하는 장르로서의 이제 에세이, 산문을 좀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럼에도 이 글을 이제 소설로 발표하게 된 거는, 어 저와 이게 사실 토요일 외로움 없는 30대 모임에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제가 쓴 글들을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인데요. 제가 이게 소설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그 힌트는 53 번에 있는 그 마지막 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을 조금 읽어 보고 싶은데요. 어 여기를 읽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인물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원래 다른 곳에선 대화도 거의 하지 않고 말이 거의 절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쉼없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장면은 그 아이샵이라고 해서 그 MSM 남성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이런 분들이 가서 성병과 HIV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인데요. 거기에서 나눴던 그 이야기를 제가 조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고 싶은 거는 180쪽이고요. 180쪽부터 조금 뒷부분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상담사와 마주하고 앉아 있다. 그는 오라퀴 키트 비닐을 뜯어 검사 스틱을 건넨다. 패드 부분으로 양치하듯이 잇몸을 긁어주시고요. 여기 바이알 튜브에 넣어주세요. 아래 잇몸도 더 긁어주시고요. 내게 설문지를 내밀어 나는 작성하고 되돌려준다.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중복 체크한다. 그중 하나의 답. HIV에 걸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아까는 아는 척을 못했어요. 네, 반가워요. 긴가민가 했어요. 저는 바로 알아봤어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비밀 유지는 철저히 되니까 안심하시고요. 그동안 병원에서 검사를 주로 하셨네요. 네, 여긴 오랜만에 왔어요. 오라퀼 나오기 전이니까 몇 년 전이네요. 그때는 혈액 검사 하셨어요? 마지막 검사가 작년 8월이네요. 이번은 의심되는 성관계가 있으셨던 거예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상소견이 나와서요. 검진에 HIV 검사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HIV는 아니고 면역혈청 검사에서 이상이 나왔어요. 아마 오늘 양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는 설문지를 살펴본다. 양성이 나오면 어떨 것 같아요? 설렌다, 두렵다, 불안하다. 설렌다, 설레요. 설렌다,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느낌. 비감염인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많이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여기부터는 안 가본 영역이니까 그동안 계획해왔던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레요. 어떤 계획이요? HIV 양성이 되면 전파 매개 행위 금지 조항 소송을 하고 싶었거든요. 미검출 상태에서 보호 조치를 사용하지 않은 성관계를 하고 그런 저를 19조 위반으로 고소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다른 사람 보고 하라고 할 순 없으니까. 그런 게 혹시 꿈이었나요? 아니요, 제 삶의 작은 과제 중 하나. 그럼 더 큰 계획이 있어요? 살아있기, 인간 세상에서? 활동가들이나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큰 꿈을 위해서 현실적인 부분을 포기하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런 것인가 했어요. 제게 HIV는 그렇게 큰 비중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상황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잖아요. 의료적인 부분도 그렇고 한국 사회는 아직 낙인이 공고하긴 하지만 제가 2018년에 처음 프랩했을 때와 비교해봐도 몇 년 사이에 많이 변했더라고요. 어떤 거가요? 그때만 해도 프랩이 길리어드 지원을 받아서 시범 사업을 하는 중이었고 장기 지속형 주사제도 2달에 한 번 맞으면 되는 게 임상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설렌카도 1년에 2번이면 되고 너무 잘 알고 계셔서 그래도 설레기만 했어요. 그 감정을 더 살펴보면요. 나는 오늘 아침 변기에 앉아 검사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챗 GPT에게 면역 혈청 검사 이상이라는 결과가 무엇 의미하는지 물어본다. 그래서 최근 몸살로 아프고 새벽에 깨고 그랬을까? 두려움도 있었어요.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죠? 전처럼 사람을 만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두려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을 더는 볼 수 없게 고소를 당하거나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하지 못할 것 같다는
그리고 그것들이 일하고 있는 회사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담을 주게 될까 봐서요. 그래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네요. 네, 말을 안 하면 돼요. 내 상태를 말하지 않을 권리도 있어요. 모두에게 내 상태를 알려주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 이후에 이제 이 친구는 자신의 HIV 상태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 친구가 음성인지 양성인지 알 수 없게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각자 이 사람이 양성일지 음성일지 혹은 어떤 것이든 상관없을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결말로 남는데요. 저는 원래 이 글을 작년에 다 써놓고서 그 52번까지 다 써놓은 상태였어요. 52번까지 다 써놓은 상태로 이제 책으로 묶어서 낼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올해 2025년 3월에 겪은 일입니다. 이 마지막 53번의 일이. 그러고 나서 '아, 이게 소설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시면 낯선 용어나 상황이 있을 텐데요. 맨 처음에 그 180쪽에 있는 그 오라퀵이라는 거는 그 입안에다가 구강 점막을 이용해서 HIV 그 양성, 음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그 검사 키트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빠르게 입안에 있는 구강 점막만을 이렇게 긁어서 용액에 담그면 한 10분, 15분 안에 그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래는 그 혈액 검사를 통해서만 그 자신의 감염 여부를 알 수 있었는데, 이제 오라퀵을 통해서 간단하게 자기의 HIV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황이 좋아졌다는 그런 장면을 넣어 놨고요. 여기에 가게 되면 여기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 찾아오는 MSM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이런 설문지를 나눠줘요. 그래서 자기가 섹스를 어떤 형태로 하는지, 고정된 파트너가 있는지, 캐주얼한지, 최근엔 언제 했는지, 파트너가 있다면 몇 명인지, 콘돔을 사용하는지 안 쓰는지, 그런 다양한 형태에 대해 문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한 제가 여기에서는 이제 오랜만에 왔다라고 말하는데, 옛날에 여기를 가다가 안 갔던 이유는 제가 응답한 내용을 가지고 상담사가 그 약간 도덕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콘돔 써야지 왜 안 쓰냐." 근데 이제 그런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이 결과를 알고 싶어서 간 거였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응답을 해 줬어요. 그냥 "콘돔 잘 쓴다." 뭐 "파트너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냈는데, 사실상 이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집단에 대한 그 지표를 얻고 싶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그 설문조사나 그 상담사의 태도 같은 것도 어떻게 설계해야 되나, 그런 걸 좀 엿볼 수 있는 지점이죠. 그래서 그 어떤 상담사 개인의 그 가치관이나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그 내담자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는 좀 원하는 답, 사실에 가까운 답이 아니라 그냥 듣고 싶어 하는 대답이 좀 어 나타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렇게 검사하는 방식이 간단해졌고, 이건 익명 검사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번호를 하나 178쪽에 익명 검사라서 숫자로 예약한다고 숫자를 불러 달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유성원이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이 그냥 그 번호 하나로 이 사람이 감염되었다고 한들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물어보지도 않고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그 여부만 알려주는 걸로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그렇다면 저 사람이 감염됐고 양성이라고 하면 그 사람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가가. 저 사람이 막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다니면 어떡하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과거의 그 사고방식이고, 그 관련된 내용은 제가 그 첫 산문집 토요일 외로움 없는 30대 모임이라는 책에
그 뒷부분에 친절한 설명이라는 그 텍스트를 붙여놨어요. 거기에 보시면 그 HIV나 그 활발한 성행동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공중보건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써 놓았으니까 한번 그걸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상소견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검진에 HIV 검사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냐고 물어보는데 이거는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그 직장 내 건강검진이나 그 고용주와 이렇게 하는 그 건강검진 상에서 이 사람의 HIV 검사를 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이 양성이 나왔다고 한들 그걸 사업주에게 통보하는 거는 또 그 법을 위반하는 일이거든요. 에이즈 예방법을.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을 벌고 일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의 업무 수행 능력과 상관없는 그냥 HIV라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실제 건강 상태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나 혐오나 낙인 때문에 그 사람이 밥벌이를 못하게 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HIV 감염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이 예를 들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돼 가지고 나라에서 돈을 타먹는 것보다 자기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회에 이익을 만들어내고 자기 밥벌이를 해 나가는 게 더 나은 사회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그 직장 내 건강검진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감염인 이제 친구들 보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취업을 하고 나서 어 내가 감염인이라는 사실이 들통날까 봐.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하기 전까지 그 검진 항목에 HIV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커리어를 이제 신입사원으로 예를 들면 어디 어려운 대기업에 공채로 들어갔을 수도 있고 자기가 뭐 꿈으로 삼았던 어떤 일을 시작했을 수도 있는데 딱 그 건강검진에서 내가 이 바이러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퇴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나의 커리어가 끊기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인권 활동가들이 아름아름으로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항목이 있으면 안 되는데 직장 내에서 그 검진 항목을 넣었을 경우에 그 병원이나 검사기관에 따로 연락을 해서 그 항목을 빼달라고 해요. 이제 보통은 거기서 다량의 그 검사지를 취급하기 때문에 그걸 한 명이 뭐가 빠지거나 뭘 조절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그걸 일일이 체크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대응하기도 하는데 사실 정석적인 방법은 아니죠. 그냥 이거는 전반적인 사회 인식 수준이 개선돼서 어 업무 능력과 상관없는 그 바이러스 여부는 해고를 하는 그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는 건데 그 관련된 내용이 그 위에 아까 전시하던 2층 방 그 딜도 있고 그 프라이드라는 그 수건 있는 거기에 그 노동권 침해 대응 가이드라인인가 하는 그 조그마한 책자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일본 후생청에서 이제 감염인의 그 노동권에 대해 써 놓은 것들을 바탕으로 한국 형식에 맞게 그거를 만든 건데 거기에 보면 어떤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러프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여기에서는 이제 또 181 쪽에는 전파 매개 행위 금지 조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에이즈 예방법 19 조에 있는 그 항목이고요. 이거는 말을 보시면 대충 아시겠지만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이러스 전파의 기준이나 그 행위를 스스로 막으려고 했던 보호 조치에 대한 해석이 아직 법정에서는 굉장히 구시대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예를 들면 콘돔을 썼느냐 안 썼느냐로만 판단해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콘돔을 쓰지 않더라도 그 HIV를 갖고 있는 감염인이 미검출 상태로 이제 바이러스를 잘 억제하면 타인에게 전파력을 상실한다는 게
국제적인 그 표준 상식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벌금형도 아니고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가혹한 조항인데 어 보통 여기에 해당되는 행위는 그냥 성행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성행위를 애인하고 혹은 어떤 파트너와 했었을 때 내가 만약에 감염인이라고 한다면 어 그리고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내가 콘돔을 쓰지 않았다면 제가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가 사랑할 때는 괜찮아요. 막 사랑할 때는 누가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는 것도 되게 숭고한 조건이 되거든요. "난 네가 바이러스가 있지만 널 사랑해." 하는 정도로 그 굉장히 숭고한 사랑의 조건이 되는데 우리가 헤어지고 나서 어떤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그런 복수에 시달릴 때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헤어지고 싶은데 이 친구가 안 헤어지면서 "네가 감염인이기 때문에 너를 고소할 거다. 나와 헤어지면."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취약하게 만들고 이 조항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병원에서도 HIV 감염인을 특수하게 대우하는 것에 대한 근거로 작용하고 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이라든지 군형법 내의 추행죄 같은 거를 이제 폐지하려는 운동에서도 이게 항상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지금 사회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굉장히 힘을 쓰면서 이게 포스트 호주제다. 이게 이제 호주제 폐지 이후 이제 25 년인가 20 년이 됐는데 이게 이제 새로운 시대의 호주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서서 이 전파매개 행위 금지 조항이 폐지가 되지 않으면 그게 굉장한 어려움에 부닥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블록, 그 풀기 되게 어려운 매듭을 그냥 놔두고 어떤 이 그림을 완성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먼저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나중에 전시장에다가 준비할 것들에는 그 HIV 이 전파매개 행위 금지 조항 이게 헌법에 위헌이라고 해서 그 소송을 준비하던 자료 같은 것들도 그 올려둘 텐데 거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조항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지를 조사를 해서 그 법정에 제출했지만 5대 4로 위헌이 5, 합헌이 4 그래서 이제 위헌 정족수 그 6명을 채우지 못해 가지고 이게 아직 유지가 됐어요. 근데 하나 긍정적인 점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위헌이라고 보는 그 헌법재판관들이 더 많았다. 1명 정도만 더 이게 설득이 된다면 이걸 폐지할 수도 있다라는 게 희망으로 남았고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사회에 크게 모두가 헌법재판소를 주목하고 거기서 내렸던 결정에 환호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8대 0으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제 파면했는데 그때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8대 0의 사회와 이제 5대 4의 사회 거기에서 과연 '나는 시민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본문을 보시다가 혹시 읽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라고 묻는 장면인데요. 그게 67 쪽이에요. 음 여기에 보면 67쪽 그 17번 뒷부분에 보면 "나를 대단하게 여기지 말자. 나를 그저 고양이 두 마리랑 사는 파주 주민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상황이 납득된다. 나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고통받는다." 이렇게 쓴 게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택한 단어가 시민이 아니라 주민이었어요. 시민은 말 그대로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투표권이 있는 그런 정치적인 사람을 호명하는 언어고 주민은 시민권이 없는 사람도 주민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주의 시민이 아니지만 전주에 와서 머무는 동안은 전주에 있는 주민이 될 수 있고
어떤 외국인, 뭐 예를 들면 저는 파주에 살고 있는데 파주에 주거지가 없더라도 그리고 거기에 어떤 정치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더라도 주민인 존재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이 세상에 제가 시민이 아니라는 느낌을 계속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촛불 시위하는 사람들 옛날부터 그 문화가 있었지만 예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할 때나 세월호 있을 때는 광장에 나갔었어요. 근데 가서 뭐 이렇게 성소수자 만세 이런 피켓도 들고 시위도 하고 쌍용차 해고 노동자 쌍코피 버스 타고 연대 활동도 가곤 했는데 계속 하면서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라는 그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사회적으로 어떤 고립되어 있고 힘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이 한 줌의 응원조차도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성소수자 동지들 이렇게 불러주지만 '아 그래. 하지만 저 성소수자 동지라는데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소수자구나.' 그러니깐 저기서 말하는 성소수자는 시민권을 요구하고 사회적인 결합을 요구하고 동성혼 법제화를 호소하는 온건한 1:1 대응하는 짝이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인간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애각본을 충실히 따르고 학습하려는 온순한 존재들에게는 우리가 성소수자 동지로 그들을 부를 수도 있겠지만 저 사람이 부르는 동지 안에 이렇게 문란하게 다양한 사람들과 섹스하고 어 비위가 역겨운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은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거를 계속 그런 현장을 다니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어떤 순간에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순간에 배제되는 경험들을 많이 목격하면서 그런 감각을 더 훈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중요할 때 우리가 말하는 사표가 된다. 뭐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거나 어떤 의제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표를 던지면 이 내란 세력을 심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압도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서 권영국을 말고 이재명 씨를 찍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논리 같은 것들이 그 사람들끼리는 굉장히 치열한데 저한테는 그게 잘 실감되지 않았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지 나에게?' 제가 여기에서 글을 쓰면서 어떤 부분들은 많이 앞부분을 날렸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글이었는데요. 어 제가 이 본문에다가는 뭐 머리 위에다가 뭐 물을 담고 걸어 다니는데 걸을 때마다 이게 흘러내리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그런 말을 쓴 적이 있는데 그 문장 앞에는 그 차별금지법에 대한 어떤 분노가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어 그 지워버린 부분을 잠깐 이야기하면 저는 미래를 알고 있는데 차별금지법은 2030년에 제정된다. 그전까지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걸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성소수자가 자살하는 거다. 성소수자 한 명이 100년을 살 수 있다면 그 한 명이 자살함으로써 그 100년이라는 시간이 1초 단위로 쪼개져서 대한민국에 있는 5천만 명한테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계산대로라면 한 30만 명 정도가 자살하면 2025년엔 제정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성소수자는 늘 자살하고 있고 빠르게 자살하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라고 썼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책으로 묶으려고 하니까 그게 그냥 아무도 보지 않는 글일 땐 상관없는데 인쇄 출판물의 형태로 이걸 읽을 어떤 독자를 생각하니까 그 말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읽은 대로 생각하고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암울한 미래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어떤 다른 집단보다도 높은 성소수자의 그 자살률이 커뮤니티 안에서 굉장히 가슴 아픈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조차도 여기엔 입에 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500살을 산다면 어 50년 기다리고 20년 기다리는 거는 그렇게 조바심 낼 일이 아니다.
그래서 호주제 폐지 운동도 50 몇 년도인가에 시작해가지고 2008년도인가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58년에 시작해서 2008년에 폐지됐나? 여튼 한 50년이 걸렸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100살을 산다고 하면 삶의 반이나 흘러야 해결되는 문제지만 500살이라고 하면 한 10분의 1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나에게 시급하다 혹은 나의 친구에게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무리 나중으로 미뤄진다고 한들 여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성소수자 친구나 동료가 있다면 오래 살자. 뭔가 사람들이 다 죽고 다 죽어버린 뒤에도 살아남아가지고 그 세상이 바뀌는 걸 보자. 이런 식으로 농담 겸 진담을 이렇게 좀 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뭐 세상에 투사 같지만 사실 여기 보시면 지금도 보면 102페이지 봤는데 사람을 볼 때는 내 오줌을 상대가 먹을 수 있는지 따져보고 만나게 된다. 이런 행동을 이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첫 책을 내고 나서 들었던 얘기가 그거였거든요. 너는 변태지 게이가 아니야. 우리 게이에게 먹칠하지 마. 이런 거였는데 저는 그게 좀 웃기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성애자가 성적으로 활발하거나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너 이성애자 아니고 변태야 라고 말하진 않거든요. 근데 어째서 게이에게는 그런 외부의 규범을 내면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까? 이거가 저한테는 좀 의문이었고 거기에 반박하고 싶었었는데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분이 틀린 말은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변태가 아니야?" 물어보면 변태가 아닌 건 또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 변태야 그래 게이보다는 변태가 좀 더 뾰족하고 나에게 잘 맞는 명명인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더 가 봐야지.' 이런 생각을 좀 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HIV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제 삶의 문제, 그러니까 제가 죽을 때까지 가져갈 어떤 문제로 그걸 인식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글을 쓰면서 만난 가장 매력적인 소재였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결정할 때 그 결정 때문에 내 몸에 불가역적인 어떤 사건이 생길 수 있고 그걸 감수하기로 결정한다는 거. 그리고 그게 매 순간 우리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 가장 내밀한 행위 때문에 나의 어떤 미래가 나의 혹은 사회적인 자원이 혹은 나라는 사람의 인격이 손상될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너무나 문학적으로 저한테는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단순히 이 사람과 사랑하다가 헤어져서 아무 상처도 입지 않고 아무 데도 부서지지 않은 채로 온전히 100%에 제가 들어갔다가 100%의 내가 나오는 게 아니라 100%의 나로 들어갔지만 3% 5%만 남은 채로 기어 나와야 되는 그게 저한테는 '그래 이게 사랑이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못된 의학이 너무 빨리 발전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치료제도 없고 막 걸리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낙인에 맞서 싸워야 되는 질병이었거든요. 제가 처음 HIV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했던 제가 사랑하는 어떤 한 형이 몸이 너무 아프고 열이 많이 났는데 병원에 가지 못했어요. 그 병원에 이렇게 가면 거기에서도 동의 없이 혈액 검사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의 HIV 상태를 이제 병원이 알게 되면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프면 최대한 집에서 낫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형하고 같이 살면서 방에 있을 때였는데 이러다가 이 사람이 죽을 것 같아 가지고 응급실에 데려갔어요. 근데 데려가서 정말 많은 원망을 들었어요. "이제 내가 어떤 취급을 받는지 네가 봐. 네 두 눈으로 봐." 이랬는데 그랬던 시기가 아마 한 십몇 년 전.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지금 만약에 그런 행동한다, 병원에서 그런다 그러면
거기 난리 나요. 거기 인권위 진정 들어가고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가만 안 놔두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병원에서 의료인들은 표준주의 지침에 의해서 그 진료와 그 진찰을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에게 병원체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알 수 없는 바이러스나 그런 세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동일하게 이렇게 처치를 해야 되는데 어째서 HIV만 특별하게 그걸 해야 되느냐. 그건 이제 과거에 HIV가 너무 무서운 치료제가 없는 바이러스다라는 그 편견이 사실로 존재했었을 때의 문제고 오늘날에는 정말 그 연약한 HIV라는 그 공기에 노출돼도 죽는 현기성 바이러스 수돗물에만 닿아도 수돗물에 있는 염소 농도에도 비활성화되는 너무 연약한 친구예요. 정말 멘탈이 유리 멘탈 그런 유리 멘탈 중에서도 끝판왕 같은데 그런 친구가 이제는 모두가 관리 가능하고 만만하다라고 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 나를 형질적으로 변화시키고 나를 다른 존재로 만들어준다고 믿었던 어떤 사랑의 이야기가 HIV에 한해서는 더 이상 효력을 잃은 거예요. 왜냐하면 약을 먹어서 예방할 수 있고 약을 먹지 않더라도 파트너가 치료를 잘 받고 있으면 그 내가 따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도 내가 감염될 일이 없고 그리고 우리 한국은 이제 혐오 세력들이 들고 나오는 논리가 뭐 치료제, 뭐 비용, 뭐 이런 거 많이 쓴다라고 하는데 그걸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생각해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무상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고 돈 있는 사람만 살 수 있게 마스크 값을 올린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릴 거잖아요. 근데 마스크 값을 최대한 내리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런 취약계층에게는 마스크를 줄 수 있게끔 전달해 주면 너도 나도 마스크를 쉽게 쓸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그 바이러스 전파를 빠르고 쉽게 차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와 그 공중보건 시스템에서는 의료보험 체계 안에서 HIV 감염인의 그 건강 상태가 굉장히 잘 관리되고 있고 그 덕분에 그 사람들이 뭐 어떤 성행위를 하건 많은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이 HIV가 더 이상 뾰족한 어떤 질문이 나에게 더 이상은 아닌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이 관계를 상상할 수 있나 그건데 저는 어떤 사람들은 안정적이고 평온한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좀 이왕이면 좀 강렬한 걸 좋아했거든요. 뭔가 이렇게 잔잔한 수면 같은 그런 것보다 막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드라마틱한 상황을 선호했기 때문에 그러한 비슷한 사건을 내 삶에 또 일으켜 보고 싶은데 그거는 뭐가 있을까? 근데 이제 그전에 제가 베어백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노콘 섹스를 말하는 건데 베어백이라든지 그런 모르는 불특정 다수와 성매개 감염병의 위험이 있는 걸 알고도 관계를 맺었을 때는 그런 욕구가 더 컸던 것 같아요. 내 삶에 대해서 어떤 걸 좀 시험해 보고 싶은 마음. 근데 그거는 자기 파괴적인 행위로 볼 수도 있는데 자기 파괴와 오히려 대척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더 가까워질 수 있나를 시험하는 방식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위험하냐 안 하냐가 저한테는 그 행동을 하느냐 마느냐를 이렇게 결정할 정도로 되게 중요한 조건이 되었었는데요.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이거를 나랑 할래?"라고 물어봤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걸 하고 싶고 원하는 거라면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가 10명 중에 9명한테 물어봤을 때 9명이 오케이 할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는 저와 비슷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서 이거를 오케이 하면 그러면 이거는 그럼 이거는 해서 사람들이 어디까지 거부하느냐
그리고 어디까지 거부하는데 어떤 거는 또 승낙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이는 다양한 그런 패티시나 일반적이지 않다고 여겨지는 그 비규범성을 띠는 성행위들을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요. 어 제가 그거는 어떤 순간 좀 깨달은 바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동성애자 "넌 동성애자 아니고 변태야."라고 말했던 그 사람 덕분에 또 떠오른 거였는데, 저는 게이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게이라고 한다면 '게이가 뭐지?' 게이라고 말할 수 있거나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뭐지? '남자와 그런 관계를 맺는다면 게이일까? 그렇다면 남자와 하고 싶지 않아 하면 게이가 아닐까?' 여러 가지 아주 기초적인 질문부터 다시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그러면서 어 제가 추구해 온 어떤 라이프 스타일 덕분에 안 해본 게 없게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안 해본 게 있어서 내가 느끼지 못한 어떤 기쁨이나 감동이 '이 행위엔 있을 거야.' 하고 행위를 향해서 가는데, 그 행위를 하고 나면 그렇게 뭐 맛집은 아니에요. 우리가 맛집 열심히 다니지만 그냥 집 주변에 있는 데랑 큰 차이 없는데, 그래서 또 다른 집을 가고 또 다른 집을 가는데, 그 계속해서 자극에 자극에 자극을 찾아서 가는 그 행위를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관계나 어 일반적인 욕구로는 제가 만족이 되거나 그 해소가 잘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마치 해탈한 사람처럼 욕구로부터 좀 자유로워졌어요. 왜냐하면 다 먹어 본 맛이고 다 해본 맛이고, 이거는 뭐 상큼한지 달콤한지 짭짤한지 매운지 다 알게 됐으니까 궁금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경험해 보기 전에는 그 맛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아 저거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막상 해 보면 그런 느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깐 저는 욕구에서 자유로워졌는데, 비교적 아직 발달 단계가 저만큼은 오지 않은 어떤 초보 게이, 초보 퀴어 친구들을 보면 저는 지나온 어떤 관계를 열심히 추구하고 그걸 원하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제가 바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저한테 어떤 성적인 행동이나 관계를 맺는 게 너무나 고차원적인 노동으로 느껴졌어요. 감정적인 노동, 육체적인 노동, 그리고 사회적인 자본이 투입되어야 되는 노동.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사람들과 하는 만남을 줄이고 집에 있는 고양이와 더 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남자일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까지 또 생기게 됐어요. 이게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아끼고 좋아하고 사랑한다라는 걸 표현할 대상을 찾는 거라면 그게 꼭 남자여야 될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이 남자애가 어느 날 갑자기 성별을 전환하고 싶다고 해 가지고 '내가 얘를 떠날까?' 물어보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사랑을 이루는 조건이나 그런 건 어디에 있지? 그리고 그게 확고한 걸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깐 제가 주로 만남을 하던 친구들의 행태가 더 잘 보였는데, 저는 여기에서 계속해서 시도하는 게, 너는 이걸 수락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계속 물어보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할 거야, 할 거야." 수락하고 그걸 진행하고 하더라도 저한테는 계속해서 뭔가 이 속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깐 제가 바라는 거는 내 안에 어떤 욕구가 있고 그 욕구를 해소해 주려고 네가 동원되는 게 아니라, 네가 해소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 나 자신이 되기를 바랐거든요. 그게 제가 생각할 때의 어떤 공평함이어서 그걸 열심히 찾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관계 중에 하나가 그런 돔과 섭이라는 그런 SM적인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종교적인 그런 절대자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을 훨씬 뛰어넘는 어떤 의미, 그런 것이 되어줄 수 있는 대상을 찾아서 헤맨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보통 사람들에겐 자식이기도 하고 연인이기도 한데 그런 것이 어떤 SM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또 얻어낼 수 있는 관계가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체험한 다음부터는 그런 것들을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근데 제가 그때 느꼈어요. 제가 바라는 거는 어떤 성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의 미래가 변화하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교육자적인 그런 포지션이었는데 너무 많은 변태들이 연락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위에 올려져 있는 저 거대한 딜도들. 그걸로 어떻게든 하고 싶어서 자기는 노예다, 자기는 서비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적으로 뭘 해 가지고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순종하거나 복종하기로 결정했을 때 모든 무엇의 불안도 다 녹여버리는 깊은 안심, 이런 것에서 오는 결속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욕구나 갈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코스프레를 하는 변태들을 자꾸 만나다 보니까 제가 이 게이들에게 너무 육체적으로 이용당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의 그 소중한 관계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지 고군분투했습니다. 그게 이 소설의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그거는 앞으로도 숙제인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제가 가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일반 친구들하고는 이제 어울릴 일이 거의 없는데 간혹 일반 친구를 만나면 너무나 당연하지만 저는 모르고 있었던 걸 느낍니다. 예를 들면 나를 성적인 대상으로 볼 것 같은 불안을 상대방이 느끼고 있구나라는 거를 일반 친구를 만나면 간혹 느끼는데요. 제 생각에 일반 친구들하고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다면 그 행위들은 너무 시시하고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나의 관심사가 아닌, 전 어디 먼 곳에 가 있어서 그들의 불안이나 이런 거는 되게 저한테 우스운 일이었는데, 이런 비슷한 느낌을 게이 친구들에게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예를 들면 제가 호감이 있어서 만난 어떤 친구가 "오늘 모텔 가도 돼요?"라고 말하는데 저는 모텔 가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가 가지고 또 이 친구가 씻고 또 돈 내고 뭐 준비하고 했다가 또 이게 만족스러워야 될 텐데 내가 체력이 요즘에 잠도 많이 못 자고 피곤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그런 식의 관계에 대한 욕구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는 새로운 단계를 발명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오지 않을 거라서 그러니까 대부분이 예를 들면 저 위에 있는 저런 거를 자기 어떤 신체 기관에 넣는다는 행위를 평생 하지 않은 채 살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런 친구들은 자기가 경험할 수 있는 한 여기까지의 삶에 만족하면서 가면 되는데, 저는 너무 많이 한 이 정도를 경험해 버리고 나니까 이 이만큼의 이 자유로움이 저한테 자유와 해방을 주었지만 또 마찬가지로 그런 곤란한 부분을 남겨줬다. 이런 퀴어 꿈나무, 게이 꿈나무 친구들과는 관계 맺기가 좀 어려운,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그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또 다르게 생각하거나 느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걸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만약에 뭐 질문이 없거나 궁금한 게 없다, 그러면 제가 또 잘 떠들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해서 하지 않았던 또 다른 이야기들을 또 떠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야기 들으시거나 혹은 책을 읽으시거나 전시를 보면서 뭐가 궁금했거나 저에 대해서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이렇게 손을 살짝 들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응, 응. 아, 네네. 아, 이거 질문도 어려운 거 물어봐 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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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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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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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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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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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네.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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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어. 예, 예. 그쵸, 그쵸. 예. 어, 어, 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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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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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유, 너무 하고 싶었던 질문을 이렇게 찰떡같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저도 아까 그 했던 생각이,
전시한다고 하길 너무 잘했다. 그리고 이 공간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그 선미촌, 이제 성매매 업소들이 이렇게 집결지었던 시절부터 그 공간이 이렇게 어떤 예술가들이 오가고 독자들이 오가는 서점으로 이렇게 변모한 것에 대해서, 물론 그걸 좋다고 말한다기보다는 그러한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 공간이 저한테는 편안함을 줬거든요. 저는 제가 어느 공간에 있느냐, 제가 어느 공간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가에 되게 민감한 사람인데, 예를 들면 청담동, 홍대 이런 데는 불편해요. 근데 신림, 대림, 뭐 영등포 이런 데가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제가 주로 살아오면서 겪었던 계급성하고 많은 부분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자본이나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을 구가하는 곳에서 저는 그 동네의 문법을 모르는 사람, 혹은 딱 봤을 때 이렇게 "입장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만, 어떤 곳에서는 그 동네의 주민인 것처럼 편안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느끼는 공간들이, 예를 들면 게이들이 많이 가는 데가 이태원이 있고 종로가 있고 최근에는 뭐 신림도 있는데, 전 이태원 쪽은 아니었어요. 이태원은 이제 클럽, 그 게이들이 멋진 막 근육질 몸에 멋진 예쁘고 어린 애들이 가 가지고 클럽에서 남자를 낚는 그런 곳이고, 종로는 막 할아버지까지, 막 꼬부정 할아버지까지 이제 술을 먹고 뭐 그러는 막 노숙자들도 많고, 그런 불황인들과 뒤섞일 수 있는 그 정체성을 가진 공간이라 종로를 좋아했는데, 그 종로의 게이 골목이 지금 그 젠트리피케이션이 좀 생겨 가지고 업소들이 많이 쫓겨나기는 했지만, 그 익선동이 개발되기 전에 있던 그쪽이 오래전부터 그 서울의 그 기생들 환락가였고, 거기가 쉽게 말하면 선미촌을 더 능가하는 그 많은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성매매 여성들이 있었던 곳이고, 그곳에서 게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도 그러한 하위 문화와의 어떤 겹치는 부분을 스스로 느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성매매 여성들이라고 여겨지는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속성과 자신이 내면화하고 자조적으로 느끼고 있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비애감하고 많은 부분이 교차했었을 거기 때문에, 그들과 자신을 좀 어느 정도는 정체성을 공유한다고 생각하고서 게이들이 자기를 지칭하는 멸칭이었던 그 보갈이라는 말도 이제 그 몸 파는 여성인 그 갈보라는 그 단어를 뒤집어 가지고 이제 보갈이라는 단어로 자기들을 지칭할 정도로 했는데, 그건 아무래도 사회에서 여성을 사용하고 이용하고 그렇게 어떤 대상으로 취급해야 되는 남성성을 버리고 스스로 여성이 되는 남성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에서 인간이 아닌 여성이 되는, 그걸 스스로 택하는 게이 남성으로서의 그 자조적인 비애감이 있는 워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저한테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더군다나 어 이 저는 항상 어떤 자리에 가면 여기가 10년 전에는, 20년 전에는, 한 100년 전에는 이렇게 상상해 보는 습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잠자거나 울었거나 죽었거나 살았던 사람들의 그걸 다 그 공간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딜도나 이런 걸 놔도 이곳에 있었을, 여기를 살았거나 떠났거나 죽었을 사람들이 와서 본다면 되게 기특해하거나 재밌어하거나, 오랜만에 좀 편하게 쉬고 있었는데 또 재미난 구경을 하는구나 이렇게 할 것 같은. 그래서 어 저는 이런 공기와, 지금 이 앞에는 공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문득 목욕탕, 냉탕에 들어가서 이렇게 씻고 나오다가 물 안에 들어가는 것도 완전히 '물에 안기는 경험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공기도 나를 안아주고 있다. 내가, 근데 제가 뭐 안기에 너무 그런 집착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최근에 포옹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공기도 공기의 방식으로 날 안아주고 있구나.' 이런 것처럼 이 공간에 있었을 세상에는
환영받지 못했을 수도 있는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저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제 맘대로 생각하는, 뭐 저를 응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싫을 수도 있고 밥맛일 수도 있지만 저는 저를 응원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성매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시각이, 사람들이 삶이 너무 불행하고 슬프고 비참하고 막 이렇게 보는 거 너무 질색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 안에서 너무나 다양한 감정과 그런 것들을 또 느꼈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게 구조적으로 강제된 거여서 어떤 느끼게 되는 비극성과는 별개로, 그러니깐 우리가 삶의 어느 순간이나 조건 속에서 너무 참혹한 데 내던져졌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 참혹함만은 있는 건 아닌, 그러니까 어 당사자가 내 삶은 참혹해, 비참해."라고는 말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이 그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게 윤리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성애 간에, 남녀 간에 있는 그 어떤 권력 관계나 그 폭력성에 대해서 이제 성찰하는 것과는 또 별개로 그 안에서 존재했었을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쪼끔 건져 올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저한테 무슨 의미가 될 수 있을지가 지금 남은 전시 기간 동안 제가 또 생각해야 될 또 숙제 같기도 해요. 어 제가, 이거는 약간 쪼끔 비껴난 얘기인데, 제가 이제 이 자리라서 쪼끔 용기를 내서 말해 보자면, 음 저는 이제 아동 성폭력에 대해서 항상 이제 다음에 글을 쓴다면 아동 성폭력 혹은 친족 성폭력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 우리가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헤테로를 기준으로 두고 본다면 많은 부분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폭력적인 권력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MSM으로서 경험했었던 어떤 근친 간의 성관계나 섹스에 대한 서사가 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너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 문제는 이렇게 느끼는 게 맞아."라고 강요된 것에 대해서 저는 늘 그게 맞는지 물어보는 편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생각하고 다시 해석해 보려고 하는 게 제 어떤 다음 작업 중에 하나인데,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은, 어 제가 챗GPT한테 몇 가지 제가 쓰고 싶은 소재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 "사람들의 인식이 얼마면 변할까? 100 년이면 어떤 거는 괜찮아지고 어떤 거는 아직 사람들이 어려워할까?"라고 물었을 때, 예를 들면 아버지와 아들, 성인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동성애 관계라고 했었을 때 '이게 왜 문제가 되지?'라는 거가 저의 의문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한 100년 지나면 괜찮아질 수 있대요, 챗GPT의 말로는. 근데 미성년이라고 간주되는 어린 아동, 청소년과 어떤 어른과의 관계는 이게 500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그게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아까 저기다가 붙이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성원 씨는 어디로 가세요?" 하고 부제로 사회 설계라는 걸 붙인 이렇게 A4 3 장짜리 글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느끼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고민들을 좀 담아 봤어요. 근데 아 갑자기 이렇게 삼천포로 빠졌지만, 저는 제가 아버지가 없는 어떤 10대 시절을 보내면서 제가 어떤 나이 든 남자 어른에 대한 이 육체적인 접촉, 뭐 악수, 포옹 혹은 따뜻한 눈빛, 뭐 나 대신 싸워 주는 힘, 뭐 이런 것에 대한 동경과 그리움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그리움을 갖고 있는 채로 제가 원하는 나이대,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 뻘인 사람과 만남을 가졌을 때는 제가 10대 시절에 당연히 제가 어떤 여성 역할을 하고 뭐 바텀이라고 하는 그런 걸 해야 되고 그런 줄 알았는데, 너무나 근육질에 막 팔뚝도 두껍고 "넌 이제 내 아들이야.
너 아빠가 다 해줄게 막 이랬던 분하고 여관을 갔더니 갑자기 자기야라고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아들에서. 그래서 자기한테 이제 삽입해 달라고. 근데 그때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아들로서 나이가 어리고 체구가 그 사람보다 작고 근육질도 아닌 몸을 가진 사람으로서 더 남성적이라고 간주되는 이 사람에게 내가 섹스 당해야 된다, 삽입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게이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그런 관계가 매우 많이 역전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 자기를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는 그분과 섹스를 하면서 '뭘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친족으로부터 그런 성적인 접촉도 많이 겪었고 제가 하기도 했고 제가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어떤 그 검정고시라는 일을 거치면서 제도권 교육 울타리 바깥에서 관리 대상이 아니었을 때 어른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사람들을 따먹은 거 아닌가?'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남자 어른이 어린애를 어떻게 했어. 그러면 '어떻게 어린애 너무 이 불쌍한 애 막 저 나쁜 애가 얘를 이용했어.' 하는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전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나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한 거였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한 것 같은데? 내가 오히려 이 사람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것 같은데 어린아이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다음에 써 보고 싶은 건데 이런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그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제시되고 바라볼 수 있는 남성, 여성 사이의 그 권력적인 그 구조와는 좀 다르게 볼 수 있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위에 올려놓은 영상물이 어떤 거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이고 어떤 건 이제 그 개인 계정 뭐 올리팬스나 뭐 이런 데 올라와 있는 것들인데 게이 남성으로서 이렇게 만남을 할 때 촬영당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매력적이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해.'라고 그걸 촬영해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매력 자본을 뽐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 불법 촬영물이라든지 기존의 여성들 그리고 남성들이 저질러 온 그 폭력의 역사가 너무나 두꺼워 가지고 이 다음 이야기를 뭔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고 이건 이 질문대로 가야 되는데 제가 항상 느끼는 거는 제가 다음 질문 혹은 다음 고민으로 넘어갈 때조차도 이미 나에게선 계산이 끝나고 정리가 끝난 문제를 계속 답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성소수자 차별, 뭐 HIV, 낙인 이런 거 이미 다 끝났고 다 알게 됐고 시간이 20 년, 30년 지나면 모두가 상식으로 알게 될 그런 것들을 거듭해서 답하느라고 다음 생각, 다음 문제, 다음에 우리를 괴롭게 할 거, 다음에 우리를 슬프게 할 거 이런 것에 대해 고민을 할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고 느꼈어요. 어 그래서 저는 이 안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웬만하면 연상들을 만납니다. 웬만하면 나이 든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나보다 몇 년이라도 더 살았으면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게 어떤 것인지는 알고 자기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겠지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어린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여기서도 이제 어린애들을 만났을 때 발기가 잘 안 된다든지 얘를 어떻게 잘 못하겠다든지 하는 그런 묘사가 나오는데 실제로 그래요. 어린애들을 만나면 얘를 그냥 밥 사주고 싶고 얘가 괴로워하는 게 있으면 해결해 주고 싶지 이 친구를 제 어떤 성욕이나 그런 욕구 해소에 동원하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 사회는 예를 들면 나이 든 여자와 어린 여자가 있으면 어린 여자가 더 값어치가 있다라고 상상하게끔 교육된 사회인데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하고 제가 거의 일제시대에 살았던 분하고도 파트너를 했었거든요. 일제시대에 살았던 분이 70이 넘었었는데 겪어보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별로거나 뭐 어리다고 해서 특별히 더 좋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 자체도 어떤 굉장히 많은 강제된 맥락이 있구나라는 거를
계속 제가 체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저의 안에 어떤 윤리로 가지고 있는 거는, 이거는 내가 나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을 재해석할 때 필요한 태도지 이게 답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출판사를 다니는데, 출판사에 이렇게 문예창작학과에서 실습은 아니고 현장 견학을 올 때가 있는데, 대학생들이거든요. 대학생 뭐 많으면 4학년인데, 제가 대학교 4학년을 보면서도 '아 이 사람들이 어리구나.'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두서없이 있으면 "자 여기 이쪽에 1 학년 서시고요. 2 학년 서시고 4 학년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하면 다 성인이잖아요. 안 와도 되는데 쭈뼛쭈뼛거리면 다 와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렇게 말을 잘 듣는구나.' 이 사람들이 너무 그게 무서웠어요. 어린 사람들이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게. 이쪽으로 오라고 하면 일로 오고 절로 가라고 하면 절로 가는 그 행동이, 왜냐하면 제가 살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에 시달리면서 이 문제로부터 놓여나기 위해서 "이걸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뭐든지 다 했었거든요.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없는 느낌에 시달리는데, 저 사람은 이걸 잠깐 있게 해 주든지 아니면 정말 해결해 주든지 그런 약속을 하는 사람한테는 뭐든지 다 했어요, 시키는 대로. 근데 제가 그렇게 살아 보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폭력적인 경험이었구나. 그때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라는 거를 느끼고 있죠. 이 너무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리고 하나 느끼는 게, 남자들 이 성욕이 비교적 많다고 상상되고 있고,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 어 지금의 2025년 한국 사회에선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걸 계속 생각했거든요. '아 그냥 남자들끼리 빼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가 가지고 "야 나 좀 어떻게 해 줘."라고 하기보다, 예를 들면 게이들은, 저는 어디를 가도 게이를 보면 바로 알아요. 왜냐면 눈빛이 너무 다르거든요. 저는 그냥 특정한 데를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뭐 밥을 먹든 카페를 가든 어디 목욕탕을 가든 눈빛이 있어요. 그걸 이제 한 30년 보니까 알겠어요. 게이들은 남자를 특이하게 쳐다봅니다. 제가 여자친구를 사귀었을 때 여자친구가 저한테 진지하게 "너 남자 좋아하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땐 제가 디나이얼, 그러니까 부인하던 시기라 "어 무슨 소리냐."고 화를 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한 말이 "넌 여자를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길을 지나갈 때. 보통은 뭐 가슴 큰 여자, 몸매 좋은 여자 지나가면 쳐다보는데 전 안 쳐다본대요. 남자만 쳐다본대요. 그래서 제가 '아 내가 다 보이고 있구나.' 그걸 느꼈어요. 근데 그런 시선을 저 역시 누군가에게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딱 보여요. 아 근데 여튼 그런 걸 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 욕구를 해결해 주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이에요. 저는 제가 성관계를 맺는 게 전혀 즐겁지 않은데, 그게 유일하게 즐거울 때는 누군가가 저를 갈망할 때예요. '내가 너를 원해.'라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오나홀 같은 자위 기구를 쓸 수도 있고, 자극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뭐 똑같이 성기에 들어간 자극을 받으려면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상대가 나를 원하느냐인 거죠. 그러니까 오나홀을 사용해서 나에게 성기에 자극을 준다고 한다고 한들 오나홀이 저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 갈망이 너무 필요하거든요. 근데 게이들은 갈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갈망과 저 성욕을 못 해소한 이 사람들이 만나면 이 사람이 폭력적으로 누군가한테 해결할 필요도 없고 모든 게 낙원처럼 행복해지는데, 일반 남성들이 자기 안에 있는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을 쪼끔 내려놓는다면 굉장히, 왜냐하면 그 욕구를 해소하고 나면 또 현자 타임이 와 가지고 착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제가 게이로서 좀 더 매력적으로 활동을 해서 이성애자 남성들에게 '게이와 욕구를 해소해도 괜찮다.'라는 걸 좀 전파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의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누구나 자위라는 걸 하잖아요. 자위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위를 한 번이라도 해본 남성은
남자 손으로 싸본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동성애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랑 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런 쪽으로 좀 계몽을 좀 하고 그 좀 이성애자 남성들의 좀 폭력성을 좀 제가 이렇게 좀 삽입시키면서 삽입당하면서 그런 역할을 해 보면 역지사지를 좀 느껴보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말씀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작가이기보다는 어떤 활동가로부터 활동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 스스로도 이 책을 읽으면서는 사실 소설이라기보다는 어떤 측면에는 약간 시각기도 하고 자기 안에 투쟁을 되게 처절하게 기록한 어떤 글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글이 왜 소설일까라는 의문을 시작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자신도 많이 가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설이라고 명명하신 이 글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단어들도 이제 그쪽 세계에서 쓰는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도 많이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이 세계를 정말 많이 알게 됐다라는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이토록 자기 표현을 잘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라는 거였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정말 다 드러낼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아동 치료 성폭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떻게 내면에 이렇게 쌓여져 오신 건지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게 저자 소개를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쓰셨잖아요. MSN 키어 활동가 이 외에 어떤 다른 삶을 사셨기에 그렇게 솔직하고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지 궁금해서 그 힘을 어떻게 키워오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세계를 정말 많이 알게 됐다라고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그게 참 퀴어 친구들한테 미안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삶에 각자 드라마가 필요하잖아요. 엄만 내 속 몰라. 막 이런 거.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 막 이러면서 방문 쾅 닫고 들어가서 울고 싶고 그럴 수 있는데 엄마가 이 책을 다 읽은 거야. 그래서 너 혹시 어떤 상황이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퀴어 친구들한테 참 미안하다. 왜냐면 그 친구가 삶에서 아직 또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써버려 가지고 자기가 게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게이 어떤 MSM 인물을 되게 끝까지 따라가 보는 그 경험이 시야를 확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경우를 만들겠구나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내가 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되었나에 대해서 보여주려고 전시를 준비했는데 그게 그 파주에 놓고 온 2박스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소설이기 때문에 제가 좀 웃긴 말이지만 2500년에 베를린에 사는 독자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게 쓰려고 노력을 해서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라는 사람을 이루는 이 안에 소설 속에 성원 씨라는 사람을 이루는 실제로 존재하는 관계들을 많이 배제하고 소거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저는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삶을 살게 되었나에는 제가 어제 그 전시를 앞두고 이렇게 집에서 어떤 걸 갖다 놓을지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느꼈는데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필사 노트 막 이런 것도 요즘 필사 안 하는데 옛날에 막 독서 목록 막 읽어야 되는 책 뭐뭐뭐뭐 막 이런 거 열심히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되게 오랫동안 책을 읽어왔고 책으로 내 삶에 일어난 일을 표현하고 싶었었는데 그 내 삶에 일어난 일이라는 건 아까 이야기한 그런 어린 시절의 경험을
것들에 추가적으로 더해지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아닌 방식으로 또래 집단과 이제 떨어져서 생활해야 됐던 경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남들과 다른 삶을 강제적으로 살게 되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지?'라는 거를 정말 수없이 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이런 경험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해서 해야 할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 해야 할 일을 잘하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고 계속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제가 정리하면서 여기 가지고 오려고 했었던 것들이 사람들이 저에게 남겨준 편지 같은 거였는데요. 뭐 2003 년도에 제가 받았던 롤링페이퍼, 뭐 누가 이렇게 쪽지로 십자 모양으로 접어 갖고 이렇게 준 딱지 접어 가지고 준 편지들. 지금은 이 친구 연락처도 없고 모르지만 이름을 보면 얼굴이 떠오르는 '아 얘는 누구였지?' 하는 그 관계들이 어제 집을 정리하면서 저를 좀 생각하게 했는데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 되게 외로운 사람인데 제가 저에 대해서 외롭다고 주장하는 거랑 별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줬고 그런 관계 속에 있었구나. 저희 어머니조차도 저를 사랑해 주고 제가 어떤 사람이든 그걸 지지해 준다는 그런 것들이 어 굉장히 저한테는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이나 문제들을 최대한 밀고 나갈 수 있는 어떤 든든한 뒷배가 되어 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받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생각되는 내가 사랑받았으면 좋겠는데 남들은 그냥 일 열심히 하는 나 혹은 사회적으로 불편하게 하지 않는 나 이런 나만을 보고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진짜 나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존재다.'라는 그런 자기 암시 속에 있었는데 그래서 어 내가 바라는 거, 내가 느끼는 거 이거를 최대한 정확하게 말하려고 했고 그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예전에는 이 사람을 뭔가 위로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살아온 뭔가를 보상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썼다면 점점 그런 재미도 느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왜 혐오하면 안 돼? 왜 이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 왜 이 사람이 불편하면 안 돼?' 이런 쪽으로. 예전에는 이제 '이 사람이 어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 사람의 편을 들어 주려고 글을 썼는데 지금은 이 사람을 더 내몰고 싶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야 더 성장하고 그걸 견뎌낼 수 있을 만큼 강하다. 그럴 만큼 사랑을 충분히 받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깐 제가 누가 예쁘고 누구나 봐도 호감을 느낄 만한 외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랑을 받기가 쉽겠죠. 근데 제가 옛날 이야기들에 끌리는 거는 누가 봐도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경멸하거나 혐오하는 게 당연한 그런 인물들. 그게 신체든 외모든 그런 조건으로 드러나는 인물들이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런 거에 되게 많이 끌렸었는데 어 그런 순간조차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어 '더 멀어져야 된다. 더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전에는 그러한 사랑이 바깥에 있어서 내가 조절할 수 없고 불확실하고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였는데 점점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건 나 자신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깐 제가 저 사람에게 반갑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하는 결정도 내가 하는 거고 그게 받아들여지든 혹은 뭐 외면되든 상관없이 그게 반갑게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아쉽지만 딱딱한 반응이 돌아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전에는 감나무 밑에서 뭔가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채로 생각하고 살았으면 지금은 열심히 떨어질 감을 찾아서 막 다니게 됐거든요. 그게 저를 편안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좀 부추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다음 질문, 다음 생각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내가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다면 그다음에는 또 뭘 더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저한테는 끝없는 고민이고 제가 계속해서 글을 쓰고 싶은 그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삶에 일어난 일로 '왜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 과정에서 문학이나 책을 많이 읽었고 훈련을 열심히 했다. 내 삶에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해를 했더니 이해한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더 멀리 나아가야 된다는 게 '날 사랑해 준 사람들에게 답하는 길이다.'라는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HIV 감염인을 만나면서 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뭐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모두 공평하지 않아요. 그 미검출, 미검출은 전파 불가 이게 상식이 됐다고 하더라도 '약을 누가 먹을 수 있는가? 그리고 약을 먹지 못하는 사람은 누군가?'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남아 있고 그런 경우에 계속해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그다음 고민을 향해서 가도록 저를 그들이 좀 몰아낸다고 말하면 좀 뭐하는데 이렇게 뒤에서 막 엉덩이를 쳐주는 것 같아요. 빨리 앞으로 가라고. 그래서 저는 저라는 사람이 극한 사례로 존재해야 대다수 사람들이 편안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처럼 막 문란한 성행위를 많이 해야 사람들이 성매개 감염병에서 안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개발이 돼요. 그러니까 한 1,000명하고만 섹스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는 그 사람이 표준이 되는데 갑자기 10만 명하고 섹스하는 사람이 나타나 버리면 기존의 이해를 초과한 그 조건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는 또 그러한 약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런 혜택이 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퍼진다. 그리고 제가 그 친족 성폭력이나 어려서 겪었던 어떤 일들을 지나면서 생각한 건데 말을 못하는 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함부로 못한 게 제가 말을 하기 시작할 때 함부로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어떤 행동을 하거나 무슨 말을 했을 때 그게 글로 쓰여질 수 있다라고 하면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쟤한테는 아무리 이렇게 해도 제가 어디다 말할 데도 없고 말도 못하고 언어가 없어. 그러면 막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대방이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언어로 되돌려 주고 그거를 "당신이 지금 이 행동을 나한테 하고 있는 게 맞냐? 이걸 네가 원하는 게 맞냐?"라고 물어보면서 많은 폭력들로부터 놓여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울게만 두잖아요. 사람들이 말을 못하게 하고 혼자 울게 하고 운 채로 그냥 방에 가둬 놓고 방에 혼자 울다 나와. 그리고 그냥 밖을 돌아다니는 거죠, 사람들은. 근데 그러면 안 된다. 그 사람이 방에서 울더라도 자기 언어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 자기 언어를 갖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했을 때 그 좋은 텍스트가 김지승 작가님의 최근에 나온 그 마지네일리아의 거주자라는 그게 이제 이런 책에 쓰여져 있는 이게 있으면 이 여백에 쓰여져 있는 그런 텍스트나 우리가 기입하는 그런 온갖 것들을 말하는데 사실 제가 그게 감염인 인권운동 혹은 성소수자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텍스트 안에 존재해야 되는데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저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어요. 그들이 나를 대변해 주길.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인터뷰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뷰로 막 자기 언어가 없는 사람들에게 언어를 주겠다. 막 이런 걸 제일 싫어해요. 저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그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이 당했기 때문에. 저는 인터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가서 이런 게 뭐고 이런 게 뭐고. 근데 제가 3시간 4시간 말한 거는 다 날아가요.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어떤 한 조각.
그렇게만 선택해서 쓰여지는 걸 보면서 너무 많은 배신감을 느꼈고, 이 사람이 더듬거리더라도 자기 언어로 말하는 게 중요하다. 뭐 예를 들어서 김지승 선생님이 글을 잘 쓴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해주길 기다리거나 그 사람의 텍스트가 어떻게 내 마음을 똑같이 드러냈지라고 하기보다는 내 방식으로 한 글자씩을 써봐야 되는 거죠. 그게 성장할 수 있는 거고 변화를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그러한 생각 덕분에 지금 선생님께 그런 느낌을 드린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네. 네. 이렇게 벌써 1시간 30분이 넘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 2분 정도만 받고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네. 없으시면 네. 네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자기 언어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되게 공감이 가는데요. 네. 완전 근데 방송도 나가고 있는데 계속 이런 웃기는 아까 거 웃기진 않았지만 지금 건 조금 웃긴 질문이에요. 이렇게 진지한 분위기를 마치는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자기 언어를 갖는 건 중요하지만 책을 판매하는 건 또 개인적인 다른 일이잖아요. 저도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주제로 저는 좀 지방에서 서울을 오가면서 사는 이야기에 대해서 기차를 타고 그냥 또 기차를 타고 멀리서 다니고 이런 책을 썼는데 아무튼 그렇게 자기 이야기를 갖는 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리고 저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 걸 좀 가시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기록을 하고 책을 펴낸 것이지만 그런 걸 판매하는 일은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매 노하우가 있다는 편집자님으로서 또 제가 또 일하시는 출판사에서 네. 책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편집자님의 노하우를 네. 이거는 정말 책 파는 노하우가 있다 그러면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팔리는 작가의 책을 만들어 가지고 책이 팔린다라고는 할 수 있죠. 근데 책을 팔려고 해가지고 팔았다라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청소년 어린이 책은 기획이 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획이 지금 교과 과정에 있는 것들과 결합해서 사람들의 현장에서 활용되고 부모님의 니즈를 맞춰줄 수 있다 그러면 구매력을 가진 부모님들한테 충분히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고, 그 책을 읽었으면 시리즈물로 그걸 연속 기획해가지고 이 책이 10만 부 나갔으니까 이것도 2만, 3만은 그냥 나가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성인 단행본 시장에서 판매는 아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성인 단행본 시장에서도 아까 말한 것들이 반영이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서점에서 독자들이 원하는 어떤 책이 있으면 비슷한 상품이 잘 나가요. 그러니까 허니버터칩 유행할 때 비슷한 거 나오면 사람들이 욕하면서도 그걸 먹거든요. 거기에 대한 욕구나 그 일시적으로든 있어요. 그래서 책을 그런 일시적인 흐름이나 거기에 맞춰서 편승해가지고 기획해서 낸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판매량은 예측하고 기대하고 달성해 볼 수 있는 거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된 어떤 이야기, 어떤 기록을 책으로 펴낸 다음에는 그걸 판매하는 건 전적으로 작가에게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편집자로 일하니까 많이 보게 되는 게, 작가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작가님들은 굉장히 예민할 수 있는 생명체잖아요. 굉장히 그 지적인 활동을 해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굉장히 연약한 부분을 책이라는 형태로 내놓았을 땐 여러 가지 기대도 있을 거고 바람도 있을 텐데, 그거에 값하는 만큼의 반향이 되돌아오기는 아주 어렵거든요. 근데 저희 그 최진영 작가님, 구해증명 쓰신 최진영 작가님이 고등학교 강연을 갔는데 사전 질문에 이런 게 있었대요. 고등학생 분이었는데
자기가 작가가 돼서 전업 작가가 돼서 엄마한테 오마카세를 사주고 싶은데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자기가 여기에다가 무슨 답을 해야 될까 하다가 뭐라 그랬다고 했더라? 여튼 책을 10권을 내면 된다. 그러니까 책을 10권을 내면 전업 작가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이 갖고 있는 건 10권이라고 상징되는 그 작업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꾸준함과 그리고 그렇게 출판사와 계속 의사소통하면서 사회적으로 무리 없이 자기 작업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의사소통 실력과 그리고 한 번, 두 번 내고 끝이 아닌 꾸준하게 자기 이야기를 세상에 던지면서 자기 독자들을 한 줌이던 독자들을 늘려가는 거, 그게 작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책을 누가 팔아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제가 파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야, 내가 이런 기가 막힌 책을 써냈는데 다들 지금 사서 봐야지,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사서 보내주면 팔린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야, 감사한 마음으로 사서 봐 이랬는데 제가 현실을 알잖아요. 사지도 않을 뿐더러 공짜로 줘도 안 읽는 게 사람인데 심지어 사기까지 하라면. 그래서 저는 작가가 책을 파는 방법은 현실에 다른 투잡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거나 집이 금수저여 돈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되게 여유로워야 되고 자기 책을 읽어줄 수 있는 독자들을 꾸준히 지치지 않고 발견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 독자들에게 이 사람은 이 책만 내고 끝이 아니라 다음 책, 다음 책, 그 다음 책이 있어 라는 그 유니버스의 비전을 보여준다면 독자들이 따라오지 않을까. 저는 이 기록물, 자기의 어떤 삶에서 나오는 어떤 귀한 이야기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당신이 글을 써야 된다고 막 꼬드겼어요. 와, 책 이런 분이 진짜 작가지 막 이러면서 책이 한 권도 없는 분들한테 책을 내자고 꼬드겨가지고 6개월 동안 매일 글을 쓰게 했어요. 그래서 메일로 받아가지고 원고시 3,000매 막 5,000매예요. 그러고 나서 큰일 난 거예요. 이걸 책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팔아 이거를? 그러니까 그냥 출판사에서는 책을 내고 끝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작가로서 계속 다음 작업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편집자가 그 책을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이런 걸 쓰라고 하면 잘 쓰겠구나 하는 것도 열어줘야 되는데 그때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그 사람의 귀함이 너무 앞서가지고 당신이 글을 쓰면 좋겠어요. 왜 글 안 쓰세요? 해가지고 그냥 무작정 쓰게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 중에서 이제 그 다음에 남은 숙제는 그거죠. 그들이 작가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면 난 편집자가 쓰라고 했으니까 썼어. 이러면 안 되거든요. 아까 말했던 대로 작가가 책을 팔아야 되고 작가 스스로 마케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편집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편집자에게 제안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원고의 편집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저는 책을 판다라는 거는 항상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게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책이 대부분은 적게 팔리거든요. 작가님들 다 기대하실 거잖아요. 작가님 다 기대하지만 초판이 저희가 보통 한 2,000부, 1,500부 찍는데 그거 소진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아요. 저희는 매일 출고를 찍어볼 수 있는데 뭐 인터넷 서점에서 가져가는 부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뭐 큰 출판사라 그러면 그냥 이름만으로도 가져가겠지만 저희가 일하고 있는 출판사는 마니아는 있지만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진 않았기 때문에 이름만으로 가져가진 않고 대부분 작가 이름을 따라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유명한 작가가 나오면 배본이 확 되고 부수도 많이 나가지만 그렇지 않은 작가는 그냥 그만큼 팔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지. 왜냐면 내가 이 정도라고. 그래서 저희는 항상 중세를 더 찍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고.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작가를 독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만나게 하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느끼도록.
그러니까 제가 그 글을 쓰라고 했던 그분들도 제가 봤을 때 인간적으로 혹은 작가로서 빛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걸 갖고 있다라는 걸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도 여기 있는 많은 사물들이 이야기를 갖고 있지만 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마케팅은 독자들과의 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드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는 거. 근데 그게 아니면 어 특히나 자기 이야기의 고유성이 중요한 사람에게는 판매는 타협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자기의 고유성도 가져가면서 판매도 대중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기에는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어, 그래서 아까 말했던 내가 괴물이어도 내가 야수여도 나를 사랑해줄 찐사랑을 나는 찾고 싶어 하는 게 작가라면 나의 이야기의 기록, 나의 기록, 나의 이야기, 나의 삶이 있는 그대로 사랑받기를 원하는 게 야수로서 사랑받고 싶어 하는 작가라면 대중적으로 사랑받아야 되는 작가는 그 야수가 결국은 신사가 되거나 미녀가 되거나 장미꽃으로 변신해야 된다는 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걸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야수성을 지키고 싶고 이쪽으로는 가고 싶지 않고 타협해야 된다. 그래서 혹시 저와 나중에 작업을 하게 되신다면 영리하게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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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원 네, 작가님한테 처음 이제 네, 작가님의 목소리를 들었던 게 네, 제가 미술비평을 네, 네, 써서 네, 그때 이제 그 들어갈 이미지 관련해서 맞아요, 맞아요. 요청드리면서 네, 그냥 그 이미지 보내주십사 네, 했는데 따로 검토를 부탁드린 것까지는 그렇게 네, 자세한 건 아니고 네, 빠르게 이제 이미지 요청에 가까웠는데 음, 그 원고를 그러니까 엄밀히 음, 말하면 그 음, 편집자로서 음, 참여하신 원고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걸 검토를 빠르게 해주시고 어, 어, 도록에 들어갈 네, 뭐지 그 캡션? 어, 캡션이 이게 빠졌는데 캡션 네, 넣으면 어떠냐 이렇게 어, 저한테 어, 유선상으로 네, 이성원 작가님이 네, 말씀해 주셔서 그게 아,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보통 그랬구나. 네, 편집자님들이 자기가 편집하는 원고가 아니고 그게 네, 월간지 네, 원고였는데 네, 그러니까 따로 편집자님이 네, 있으신 건데 네, 저는 그냥 다른 이미지 요청을 드린 건데 어, 그것만 가지고 전체를 다 어, 보시고 네, 캡션 뭐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머, 제안을 주셔서 어, 어마어마한 편집자님이시구나라고 어머,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 이런 미담 또 있으시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눠주시면. 되게 제가 이성원 작가님 목소리 처음 들은 순간이었어요. 그랬구나. 어머, 저도 기억 못하는 되게 좋은 일을 과거에 제가 했네요. 감사합니다. 또 이런 숨은 미담도 좋고, 질문 마지막으로 한 분 받고 마무리. 예. 아까 첫 질문 들으면서 그 물결조사의 어떤 슬로건 어, 제가 한 이 두 줄의 슬로건을 내건 지가 한 1년이 채 안 된 것 같아요. 음, 성매매 업소는 음, 서점이 되었다. 음, 국내에서 가장 먼 존재는 책이었다. 음, 맨 앞줄에는 2018년 겨울 이렇게 해서 음, 해주는데요. 사실은 이런 말을 하기까지 한 7년이 걸린 것 같아요. 음, 1년 전인가 2년 좀 걸렸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이곳에서 서점을 5년 이상 지속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건 답답함이었거든요. 음, 엄청 답답했어요. 음, 왜냐면은 음, 세상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수많은 음, 인물이 있고 수많은 다양하고 다채로운 존재들이 있는데 음, 유독 이 동네만 오면 사람들이 음, 너무 경직되고 음, 그리고 하나의 목소리로만 가지 않으면 이제 다 혼날 것 음, 같고 음, 뭐 여기서는 구멍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음, 여기서는 뭐 여성을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음, 마치 보호하고 구원해야 음, 할 어떤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게 같은 여성으로서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맞는 말인데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 다음이 필요하지 않은가. 아까 작가님 하셨던 말씀이 너무 공감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 동네에서 서점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책을 탐구하고 책을 팔고 그리고 책을 쓴 작가님들을 모시고 이러한 행위들이 이 동네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갖게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성환 작가님 그 전시도
잠깐 보고 오늘 이야기 많이 들으면서 계속 이런 다양한 목소리들이 계속 여기에 쌓여야겠구나.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사실 2층 전시는 지금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무주에 살고 있는 아주 젊은 여성 작가의 어떤 가 그리는 이제 돌잔치에 관한 어떤 부모의 욕망을 비판하는 굉장히 여성주의적 혹은 인간다움에 대해서 그런 전시였고 두 번째는 그 가금류의 어떤 동물권 그러니까 닭과 오리 이런 이제 친구들이 왜 이제 늙어가지 못한가 이런 문제를 가진 김화영 작업하시는 감독님의 첫 데뷔작을 전국영화제에서 했는데 그거를 이제 해석한 어떤 전시를 했었고 근데 그거 하면서 느낀 거는 아 제가 약간 몸이 열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해방되는 느낌. 약간 이런 목소리들이 나도 갖지 못한 목소리들을 계속 내가 옷처럼 계속 입고 걷고 뭐 싸고 날고 뭐 이런 거를 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전시를 보면서 아 너무 해방감이 들었고 물론 이제 이 공간이 주는 특수성에 의해서 어떤 영상이나 어떤 그런 방에 있는 이미지들이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껄끄럽고 불편하고 왜 이 장소에서 이런 전시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어떤 기자님들이나 예를 들면 어떤 뭐 청소년들이나 전혀 이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들이 온다면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조심스럽게 잘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장소에서 하는 의미를 너무 의미를 하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또 그걸 넘어서는 어떤 하나의 어떤 총체적인 이야기로서 그 인물의 어떤 말풍선은 무엇인가 그런 거를 좀 우리가 좀 재미나게 좀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심각하면은 힘들거든요 삶이. 재밌자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 여기만 오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러니까는 아 내가 이러려고 살고 있나? 막 이런 저도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부록처럼 더 붙여보고 싶어서 돈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소회를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 들으면 살짝 반성한 거는 조금 웃긴 유머를 좀 넣었으면 좋았겠다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제가 조금 더 분발하도록 하고 오늘 반응이 좋았던 그 모든 남성은 동성애를 했다 이런 거 조금 더 발전시켜서 연구해가지고 해보도록 하고 저도 오늘이 여기 전시 첫날인데 그 나중에 제가 그 파주에 놓고 온 박스 2개 그거 다 올려다가 채워놓을 거라서 그때 한번 오늘 보셨더라도 뭐 한 중순 이후든 언제든 다시 한번 오셔가지고 또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전시를 할 때 꼭 강조하고 싶었던 게 다 만질 수 있고 그런 것들로 가져다 놨거든요. 그러니까 읽으면 좀 훼손될 수 있게 그리고 어디 파일 안에 들어있으면 그걸 다 꺼내 볼 수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종이가 어디 그런 파일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보고 마는데 이걸 그냥 꺼내 봐도 되고 뭘 접을 수 있으면 접어 봐도 되고 여백이 있으면 그냥 낙서해도 되고 그냥 저는 그렇게 사용되는 경험을 저 공간이 한 달 동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집으로 가져갈 때 제가 잃어버리는 것도 있을 거고 이전과 동일하지 않은 상태인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걸 좀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누가 슬쩍 자기 뭔가를 거기다 끼워놨는데 저는 모르고 집에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저는 저기 이 공간의 그 역사성을 또 떠나서 2층 같은 데 가면 그 통로를 올라가는 그 경험이 전 너무 좋거든요. 거기가 이렇게 아주 그 넓지는 않아 가지고 박스 올릴 때도 이렇게 세로로 돌려서 들고 올라갔는데 몸을 저 같은 사람은 똑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어깨를 좀 움츠리거나 몸을 옆으로 틀어야 편하게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라서 그런 경험들을 하는 거가
저한테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어디 식당을 갈 때 신발 벗는 데를 별로 안 좋아했었던 게, 제가 양말을 구멍 난 걸 많이 신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신발을 안 벗는 데를 가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가끔 밥을 먹다가 구멍 난 양말 신었는데 신발 벗는 식당을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근데 여튼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위에 올라가면 그 신발을 벗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벗고 맨 바닥에 앉는 경험,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서 책장도 일부러 바닥에다가 뒀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눈높이에 있는데 편하게 이렇게 그냥 선체로 쓱 둘러보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보려면 고개를 숙이거나 앉아야 되는 그런 좀 육체적인 움직임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처음에 준비할 때 수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했는데, 그 전시 내용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지금 뭘 하나 딸깍하면 훨씬 더 파괴적인 이미지를 볼 수 있는 세상에서 그거를 보여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오히려 그 컷들을 자르면서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뭘 보여줘야만 그게 문제가 되고 야한 게 아니라, 그걸 안 보여줬을 때, 그리고 일부만을 보여줬을 때 누리게 된 효과에 대해서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걸 되게 끈질기게 보도록, 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잠깐 보고 일어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끈질기게 봐야 되는, 이거 언제 끝나지 하는 순간의 영상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침대에 거꾸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목구멍이 쓰이는 건데, 저는 이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물구나무 선 것 같은 얼굴로 그걸 보고 있을 때 굉장히 낯설어졌어요. 저 사람의 눈과 눈썹과 코와 이런 위치와 그 자체로 어떤, 당연히 얼굴인데 낯설면서 완전히 새로운 얼굴로 보이는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느껴보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저기에는 저희 개인정보도 다 있습니다. 제가 명함도 놔뒀고, 가져가라고 놔둔 거예요. 그거를 제작했는데 한번 이런 기회에 써먹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명함도 두 종류가 있어요. 딱지로 접는 명함이 있고, 하나는 카드 명함인데, 카드 명함도 있으니까 한 번씩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특히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다른 자리에서 못했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서 좋았어요. 그리고 그게 나 지금 대단한 얘기 말할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숨 쉬듯이 나와서 아주 만족스러운 오늘입니다. 네, 그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도전동성애 모의시험, 이거 풀고 답을 알려주고 싶으신 분은, 혹은 답이 궁금하신 분은 문자나 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답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답이 다 있습니다. 네. 네. 좋아요.